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새벽 5시였어요. 장례식장 입구에는 검은 리본이 달린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차가운 공기 속에 정적만이 가득했죠. 서진은 남들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빈소에 도착했어요. 잠 한숨 자지 못한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서진은 빈소 앞 탁자의 먼지를 꼼꼼히 닦아내고 흐트러진 조화들을 하나하나 다시 정리했어요. 방명록을 가지런히 펼쳐놓고 펜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모두 그녀의 몫이었죠. 준비를 마친 서진은 시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인자하게 웃고 있는 아버님의 얼굴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어요. 아버님,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 말고 편히 쉬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억지로 쥐어짜는 눈물 같은 건 없었죠. 그저 진심을 담아 마지막 절을 올리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 대접해주던 분이었기에 서진은 아버님의 마지막 길만큼은 제 손으로 정성껏 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로부터 2시간 뒤 시어머니 차경자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빈소로 들어왔어요. 상복을 차려입은 차경자는 조문객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죠. 여보, 아이고 여보, 어떻게 나를 두고 이렇게 가버려요. 내가 불쌍해서 어떻게 살라고. 빈소가 떠나가라 흐느끼는 소리에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차경자를 부축했어요. 사람들은 차경자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죠. 어머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편안한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어쩌겠어요. 남은 사람은 살아야죠.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차경자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연신 찍어내며 가련한 미망인 연기에 몰두했어요. 하지만 조문객들이 고개를 돌리는 찰나 차경자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죠. 그녀는 주방 쪽에서 조용히 일하던 서진을 쏘아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윽박질렀어요. 서진아, 너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손님들 오시는데 물컵 채워놓고 음식 내와야지. 눈치도 없이 가만히 서 있을래? 네, 어머님. 지금 바로 준비할게요. 서진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남편 박정우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거들먹거리며 나타났어요. 그는 상주복을 입고 상주석에 털썩 앉더니 피곤하다는 듯 목을 돌리며 한숨을 내뱉었죠. 엄마, 나 진짜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회사 업무 대충 정리하고 바로 오느라 잠도 한숨 못 잤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 많았네. 저기 가서 좀 쉬렴. 이따가 높은 분들 오시면 인사드려야 하니까 몸 관리해야지. 차경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애틋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바로 옆에서 조문객들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하는 서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오히려 정우는 서진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며 투덜댔어요. 여보, 발소리 좀 죽여. 머리 아프니까. 서진은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몸을 움직였어요. 조문객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들기 시작하자 서진의 일손은 더욱 바빠졌죠. 무거운 쟁반을 들고 빈소를 수십 번 왕복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 비품까지 챙기느라 서진의 발바닥은 불이 날 지경이었어요. 어머님, 며느님이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저렇게 묵묵히 일 잘하는 며느리 얻기 힘든데 참 복도 많으세요. 지나가던 조문객의 칭찬에 차경자는 입꼬리를 어색하게 올리며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이럴 때라도 있어야지,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이 넓은 장례식장을 나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
당연히 해야 할 일하는 거죠,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그릇을 닦았어요. 오후가 되어 조문객의 발길이 뜸해지자 차경자는 서진을 구석진 곳으로 은밀하게 불러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차경자의 눈이 번뜩였죠. 서진아, 지금까지 들어온 조의금 봉투 다 챙겼지? 당장 이리 내놔봐. 서진은 검은 가방에서 묵직한 봉투 뭉치를 꺼내 건넸어요. 차경자는 가방을 낚아채듯 뺏어들더니 그 자리에서 봉투를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돈을 세느라 분주하게 움직였고 액수를 확인할 때마다 표정이 시시각각 변했죠. 이게 전부야?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아니, 박 과장은 우리 그이랑 10년 넘게 형님 아우하던 사이인데 고작 5만 원을 넣었어? 사람이 참 급이 났네, 정말. 서진은 차경자의 노골적인 탐욕에 할 말을 잃었어요.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슬픔보다 봉투 속의 액수가 더 중요한 시어머니를 보며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죠. 서진이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아버님 마지막을 보러 와주신 분들인데 너무 액수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아버님 장례식이잖아요. 그 말에 차경자가 눈을 부라리며 서진의 어깨를 밀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틀린 말했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조이는 됐으니까 돈만 제대로 놓고 가면 되는 거야. 장례식이 뭐라고 남들 눈치 보느라 이렇게 오래 앉아들 있는 건지 원. 돈만 내고 빨리빨리 나갈 것이지. 차경자는 짜증스럽게 봉투를 가방에 쑤셔넣고는 쌩하니 상주석으로 돌아갔어요. 날이 저물고 밤이 깊어지자 남편 정우가 서진에게 다가와 귀찮다는 듯 지시를 내렸어요. 여보, 엄마 기운 없으시니까 가서 전복죽 좀 사와.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다잖아. 그리고 내일 입어야 하니까 내 양복도 세탁소 가서 찾아오고. 지금요? 세탁소 문 닫을 시간 다 됐는데 빈소는 누가 지켜요? 엄마랑 내가 있잖아. 잔말 말고 빨리 다녀와. 세탁소 9시면 닫는 거 몰라? 정우는 서진의 피로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서진은 욱하고 올라오는 화를 누르며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밤 공기는 시리도록 차가웠어요.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를 보니 거울 속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초췌한 여자가 앉아 있었죠. 눈밑은 거뭇하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돈만 놓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차경자의 비인간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진은 심호흡을 하며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아버님이 병세가 악화하기 직전 아무도 모르게 서진의 손에 쥐어주셨던 봉투였죠. 서진아, 이건 너만 알고 있어라.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동안 모진 시집살이 견디느라 고생 많았다. 때가 되면 망설이지 말고 내 인생 찾아가렴. 봉투 안에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30억 상당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소유자 이름에는 선명하게 윤서진 세 글자가 적혀 있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토록 탐내던 아버님의 비상금이 결국 서진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서진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어요. 아버님이 왜 이 큰 재산을 자신에게 남기셨는지, 왜 지금껏 비밀로 하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죠. 아버님,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서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장례식장을 벗어나 어두운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죠. 백미러 속으로 점점 멀어지는 장례식장을 보며
서진은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구경도 못하게 해줄게. 이 장례식이 끝나면 당신들이 알던 멍청한 며느리 윤서진은 더 이상 없을 거야. 세탁소로 향하는 서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간밤에 잠시 눈을 붙이는 척만 했던 서진은 여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어제보다 훨씬 또렷해져 있었죠. 서진은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하얀 봉투 하나를 들고 조이금 함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조용히 그 봉투를 함 안으로 밀어 넣었죠. 그 모습을 멀리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차경자였죠. 조문객들이 잠시 뜸해진 틈을 타 경자는 기다렸다는 듯 조이금 함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녀는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함 안의 봉투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두께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서진이 방금 넣은 유난히 얇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봉투를 확인한 차경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더니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서진아, 너 일로 와봐. 당장 이리 안 와? 차경자의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운 소리에 빈소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어요. 차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거칠게 찢어발겼죠. 그 안에서는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 5장이 달랑 나왔어요. 5만 원? 지금 장난해? 네 시아버지 장례식에 고작 5만 원을 넣었다고?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한 짓이야? 차경자는 10,000원짜리 지폐를 서진의 얼굴 앞에 흔들어대며 소리를 질렀어요. 서진은 상주석 옆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서 있었죠. 그 소란을 듣고 남편 정우가 황급히 뛰어왔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목소리 좀 낮춰요. 조문객들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망신은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전현이 시키는 거야. 정우, 너 똑똑히 봐라. 네 마누라라는 년이 네 아버지 가는 길에 5만 원을 내놨단다. 이게 말이 되니? 남들이 알면 내가 무서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 차경자는 악에 바친 듯 발을 동동 굴렀어요. 하지만 서진은 그런 시어머니를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제 형편에 맞춰서 정성껏 준비한 겁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뭐, 형편? 네 남편이 대기업 과장이고 네 친정도 남부럽지 않게 산다면서 형편 소리가 나와? 이건 형편 문제가 아니라 네 인성 문제야. 어디서 감히 시아버지 장례식에 푼돈을 내놓고 당당해? 차경자의 기세등등한 말에 서진은 헛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어요.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그럼 아버님 살아계실 때 그 잘난 체면 좀 지켜드리지 그러셨어요. 명절 때마다 아버님 혼자 계시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어머님은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정우 씨는 피곤하다고 잠만 잤잖아요. 기껏 찾아와도 30분 앉아 있다가 용돈 타서 도망치듯 가버린 게 누구인데요? 서진의 돌직구에 차경자는 입을 떡 벌리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옆에 있던 정우가 당황해서 서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죠. 서진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한테 당장 사과해. 미쳤어? 서진은 정우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그리고는 남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죠. 당신은 입 다물고 있어. 아버님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병원에 계실 때 당신이 면회 몇 번이나 왔는지 기억해? 내가 가자고 사정사정해도 귀찮다고 짜증냈던 게 당신이야. 아버님 마지막 소원이 당신이랑 소주 한 잔 마시는 거였는데 당신은 끝내 그 소원 안 들어줬잖아. 정우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러자 차경자가 다시 기운을 차리고 끼어들었죠. 그건 우리 아들이 바빠서 그런 거잖아.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런 걸로 애를 잡아? 우리 아들 같은 효자가 어디 있다고 그래. 바빠서요? 어머님, 작년 3월에 아버님 폐렴으로 중환자실 가셨을 때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어머님께 3번이나 전화드리고 정우 씨한테 문자 5번이나 보냈어요. 근데 어머님은 백화점 문화센터 수업 중이라고 끊으셨고 정우 씨는 회식하느라 바쁘다고 답장도 안 했죠. 서진은 핸드백에서 수첩 하나를 꺼내 펼쳤어요. 그 안에는 아버님이 투병하시는 동안 있었던 일들이 날짜와 시간별로 꼼꼼하게 적혀 있었죠.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작년 3월 12일 오후 2시 아버님 입원하셨을 때 두 분이 어디서 뭐 하셨는지, 아버님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며느리 손잡고 아들 찾으셨는데 당신들은 나타나지도 않았잖아요. 병원에서 연락 안 했다고요? 천만에요. 당신들이 무시한 거죠. 서진이 수첩을 들이밀자 차경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정우는 먼 산만 바라보며 딴청을 피웠어요. 빈소 입구 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서진은 수첩을 탁 소리나게 덮어 가방에 넣고는 차갑게 선언했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네요. 뭐, 지금 가겠다고? 장례가 내일 모레 발인인데 며느리가 어디를 가? 차경자가 길길이 뛰며 서진의 앞을 막아섰어요. 하지만 서진의 결심은 확고했죠. 제가 여기 남아서 손님 맞고 음식 나르는 투명인간 노릇해봤자 돌아오는 건 무시와 욕설뿐이잖아요. 남은 일정은 그 잘난 아드님과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버님께 드릴 마지막 인사는 새벽에 이미 다 끝냈습니다. 서진은 차경자를 그대로 지나쳐 빈소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뒤에서 차경자가 너 미쳤냐며 당장 서라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복도를 지나가는데 친척들의 날 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상에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더니 정말이네. 시아버지 장례식 중간에 가버리다니 사람이 어떻게 저래?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도 도리가 있는 법인데 정말 냉정하네. 요새 애들은 권리만 알고 의무는 모른다니까. 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비웃음이 나왔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병원비 한 푼 안 보태고 면회 한 번 안 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며느리의 도리를 운운하는 게 얼마나 가소로운지 몰랐거든요. 주차장으로 내려온 서진은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다시 그 서류 봉투를 꺼냈죠. 강남 아파트 등기부등본. 아버님이 당신의 전 재산을 왜 아들이나 아내가 아닌 구박받던 며느리 서진에게 남기셨는지 그 이유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아버님,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요. 아버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돈밖에 모르는 괴물들인지. 서진은 서류를 소중하게 접어 다시 넣고는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드디어 발을 뺀다는 생각에 홀가분하기까지 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당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 5만 원짜리 며느리가 당신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아파트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기대되네. 서진은 백미러 너머로 작아지는 장례식 건물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차는 거침없이 도로 위를 달려나갔고 새로운 인생을 향한 서진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 장례식은 서진에게 끝이 아니라 화려한 복수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을 빠져나온 그날 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집안은 정적만이 가득했지만 서진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하며 바닥을 굴러다녔죠. 화면에는 시어머니 경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서진은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죠. 전화를 받을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전화가 끊기기 무섭게 다시 벨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벌써 5번째였죠. 서진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는 미리 타놓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자 이번엔 남편 정우에게서 문자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서진아, 너 미쳤어? 엄마가 지금 전화하시는데 왜 안 받아? 지금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전화 드려. 당신 정말 큰일 나고 싶어? 서진은 문자를 읽고도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리고는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놨죠. 시간이 지날수록 집단적인 관계는 더욱 심해졌어요. 자정이 넘어가자 이번엔 시댁 친척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거든요. 작은 시누이부터 시작해서 평소 연락도 없던 시댁 고모, 심지어 얼굴도 잘 모르는 칠촌 조카까지 가세했어요. 서진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분하게 통화 기록을 스크린샷으로 남겼어요. 23통, 24통. 서진은 메모장에 발신자와 횟수를 기록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시댁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달려드는 가스라이팅의 현장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우가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연달아 누르는 소리가 온 집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죠. 서진이 천천히 문을 열자 정우가 씩씩거리며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윤서진, 너 대체 무슨 생각이야? 전화를 왜 안 받아? 엄마가 밤새 잠 한숨 못 주무시고 몇 통을 하셨는지 알아? 서진은 문을 닫고 정우를 차갑게 응시하며 말했어요. 들어와서 신발은 벗고 말하는 게 어때요? 거실 바닥 다 더러워지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해? 신발이 문제야? 당장 어머님께 전화해서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태평하게 신발 타령이나 하고 있어? 너 정말 제정신 아니구나? 정우는 신발을 거칠게 벗어 던지며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서진은 여전히 평온한 태도로 소파에 앉아 물었죠.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건가요? 제가 사과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정우는 기가 막힌다는 듯 손가락을 꼽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유를 몰라? 장례식 도중에 짐 싸서 나간 것, 조의금을 고작 5만 원 낸 것, 그리고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든 것. 이 모든 게 며느리로서 할 짓이야? 당신 친정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어? 사돈 어른이라는 말에 서진의 눈빛이 더욱 서늘해졌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빼곡하게 쌓인 부재중 전화 목록을 정우의 코앞에 들이밀었죠.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총 57통이에요. 전부 당신 집안 사람들이고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머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는 증거잖아. 오죽하면 고모님들까지 나서서 이러시겠냐고. 정우는 답답하다는 듯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서진을 윽박질렀어요. 서진은 미리 정리해둔 메모장을 펼쳐 담담하게 읽어내려갔죠. 어머님이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저에 대해 뭐라고 하셨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며느리가 인간성이 말종이다. 시집살이 한 번 안 시켰더니 버릇이 머리 끝까지 올라왔다. 사돈 어른들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저 모양이냐? 어머님은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라 사람 하나 매장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건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하신 말씀이지. 너는 왜 그렇게 매사에 삐딱해?
속상하면 남의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인격 모독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당신이 말하는 상식이고 도리예요? 서진의 논리적인 반박에 정우는 잠시 주춤했어요. 그 순간 서진의 휴대폰이 다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이번엔 시댁 큰 고모였어요. 정우는 재빨리 서진의 손에서 휴대폰을 가로챘어요. 여보세요, 고모님. 네, 접니다. 정우예요. 지금 서진이 옆에 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일러서 어머님께 보내겠습니다. 네, 고모님도 마음 푸시고요. 정우는 굽실거리며 통화를 마친 뒤 서진에게 휴대폰을 던지듯 돌려줬어요. 고모님이 그러시는데 너 하나 때문에 시댁 어른들 체면이 바닥까지 떨어졌대.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를 쳤으니 친척들이 우리 집안을 뭐라고 보겠어? 당장 고모님들한테 한 분씩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해. 그게 내가 살 길이야.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 안 합니다. 이게 정말 끝까지 5만 원 넣고 할 도리 다 했다고 우기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회사 동료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들어. 정우가 거실 테이블을 발로 차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서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되물었죠. 그럼 얼마를 넣어야 만족하시겠어요? 1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당신이 말하는 그 잘난 상식이라는 게 대체 액수가 얼마냐고요. 아버님 생전에 병원비 한 푼 안 내고 간병 한 번 안 한 당신이 이제 와서 돈 타령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정우는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어요. 그건 내가 일이 바빠서 그랬다고 몇 번을 말해. 내가 돈 안 벌어오면 이 집이 유지가 돼? 나는 밖에서 피 터지게 일하는데 너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그 정도도 못 참아? 바빠서요? 당신 작년에 아버님 생신 때 회식한다고 안 갔죠? 추석 때도 골프 약속 있다고 얼굴만 비추고 도망갔잖아요. 당신에게 아버님은 그저 당신 체면 살려주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효자 흉내를 내고 있어? 서진의 서슬 퍼런 꾸짖음에 정우는 할 말을 잃고 씩씩대기만 했어요. 그때 다시 경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정우는 겁먹은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엄마. 지금 얘기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우의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그는 서진을 쏘아보며 최후 통첩을 날렸죠. 엄마가 오늘 안으로 본가로 오래. 와서 빌든지 아니면 이대로 이혼 서류 찍든지 선택하라고 하셨어. 이번엔 나도 엄마 편이야. 너 같은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정우는 서진이 겁을 먹고 매달릴 거라 확신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오히려 피식 웃음을 터뜨렸죠. 그러세요. 이혼해요, 우리. 당신 어머니 뜻대로 해드릴게요. 나는 당신 같은 우유부단한 남자랑 사는 게 더 지옥이었으니까. 뭐, 너 지금 진심이야? 이혼이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진심이에요.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아내로 대하고 존중해 준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나요? 항상 어머님 그림자에 숨어서 나를 몰아세우기만 했지. 이제 나도 당신들 장단에 맞춰주기 싫어요. 서진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잠가버렸죠.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정우는 멍하니 서서 닫힌 문만 바라봤어요. 그의 휴대폰은 여전히 시댁 식구들의 독촉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죠. 서진은 방 안에서 차분하게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어젯밤부터 쏟아진 그 잔인한 통화 기록들을 엑셀 파일로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날짜, 시간, 발신인, 그리고 정우가 집까지 찾아와 퍼부었던 폭언들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죠. 99통.
서진은 마지막 번호를 입력하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폴더의 이름은 시댁 집단 괴롭힘 증거였죠.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아파트와 이 증거 자료들이 있다면 이제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진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시아버님 장례를 치른 지 겨우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서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죠. 화면에는 시어머니 경자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서진이 전화를 받자마자 경자는 안부 인사도 없이 아주 태연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명령조로 말했어요. 서진아, 오늘 오후에 우리 집으로 좀 와라. 장례 치르느라 냉장고가 텅텅 비었잖니. 와서 반찬 몇 가지 좀 만들어 놔야겠다. 마치 지난 며칠 동안 서진에게 퍼부었던 그 모진 말들과 집단 가스라이팅이 전혀 없었던 일인 것처럼 차경자의 목소리는 평온하기까지 했죠. 서진은 잠시 침묵하며 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죠.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서진은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결혼 후 수천 번은 드나들었을 익숙한 집이었지만 오늘따라 현관에서 느껴지는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낯설게만 느껴졌죠. 거실 소파에는 경자가 상전처럼 앉아서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서진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도 그녀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죠. 왔니? 냉장고에 재료 다 사다 놨으니까 주방으로 들어가 봐라. 김치찌개랑 된장찌개 넉넉히 끓여놓고 밑반찬으로 멸치볶음이랑 시금치나물도 좀 무쳐놔. 정우가 요즘 기운이 없다고 하니까 신경 좀 쓰고. 네, 어머님. 바로 준비할게요.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반 포기, 두부 2모, 된장 1통, 그리고 흙이 묻은 시금치 봉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서진은 도마를 꺼내고 칼을 들었어요. 사각사각 김치를 써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죠.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 문을 열고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왔어요. 참, 그리고 내일 오전에 나랑 병원 좀 같이 가야겠다. 허리가 자꾸 쑤셔서 도저히 못 참겠어. 정우는 회사 일이 바빠서 안 된다고 하니까 네가 나 데려다주고 수속도 다 밟아라. 무슨 진료를 보시는 건데요? 정형외까지 뭐겠니?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네. 예약은 9시 반이니까 늦지 않게 와. 병원 갔다가 점심은 근처에서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차경자는 자신의 허리를 슬쩍 두드리며 생색내듯 말했어요. 서진은 도마 위에서 잘게 썰리고 있는 김치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짧게 대답했죠. 네, 알겠습니다. 차경자는 서진이 요리하는 뒷모습을 한참이나 감시하듯 지켜보다가 거실로 나갔어요. 서진은 시어머니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메모 앱을 열어 오늘의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11월 15일 오후 2시. 반찬 4가지 강제 노동 지시. 11월 16일 오전 9시 30분 병원 동행 및 운전기사 역할 강요. 서진의 손가락은 거침없이 화면을 눌렀어요. 꼼꼼하게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는 그녀의 표정은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차가웠죠. 저녁 무렵 퇴근한 정우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식탁 위에 차려진 정갈한 반찬들과 구수한 찌개 냄새를 맡더니 정우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죠. 와, 역시 우리 마누라 손맛이 최고라니까. 엄마가 당신 불러서 반찬 해놓으라고 한 보람이 있네. 차경자가 식탁 상석에 앉으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며느리가 이럴 때라도 있어야 집안 꼴이 나지 않겠니?
나 혼자서는 삭신이 쑤셔서 물 한 잔 떠먹기도 힘들어. 서진아, 너도 이리 와서 앉아라.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갓 지은 밥을 퍼서 두 사람 앞에 놓았어요. 시어머니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크게 떠먹더니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탁 내려놨죠. 어우, 짜. 서진아, 너 간을 어떻게 맞춘 거니? 소금을 통째로 들이부었어? 며느리가 되어서 시어머니 혈압 있는 것도 몰라. 사람 잡으려고 작정한 거야 뭐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조절해 드릴까요? 됐어. 물 타서 먹으면 되지. 다음부터는 제발 신경 좀 써라. 내가 내 나이 때는 눈 감고도 간을 딱딱 맞췄는데 요즘 애들은 정말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서진은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러고는 식탁 아래에서 슬쩍 휴대폰을 꺼내 또 하나의 메모를 추가했죠. 국이 짜다며 인격 모독성 발언. 본인의 혈압 질환을 강조하며 며느리의 부주의를 탓함. 정우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그저 밥을 입에 쑤셔 넣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는 엄마 모시고 은행 좀 다녀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기예금 만기된 게 있는데 엄마 혼자 가시기엔 절차가 복잡해서 힘들대. 신한은행 여기서 5분 거리인 거 알지? 무슨 은행 업무인데요? 아버님 명의 통장 정리하고 명의 변경할 게 좀 있나 봐. 어차피 이 집 명의도 엄마한테 넘어올 텐데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지 않겠어? 당신이 운전해서 엄마 잘 모시고 다녀와.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어요. 명예 변경이라니 꿈도 야무지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어머님. 주말에 시간 비워둘게요. 서진은 주말 일정도 잊지 않고 메모장에 기록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서진의 등을 뚫어지게 노려봤죠. 서진아, 너 요즘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니? 태도가 예전이랑 달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장례식 때는 집을 나가네 마네 소란을 피우더니 지금은 또 이렇게 곰처럼 순종하는 척하고 있잖아. 네 그 속을 내가 모를 줄 아니? 어떻게든 유산 좀 나눠 가질 생각인가 본데 꿈도 꾸지 마라. 서진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 경자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며느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역할? 그래, 며느리 역할이 뭔지 이제야 좀 깨달은 모양이구나. 똑똑히 들어라. 이 집은 시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주신 내 집이야. 네 남편 정우도 내 아들이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이 집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너는 며느리니까 내 말에 토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해. 알겠니? 차경자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었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왜 그 모양이야? 억지로 대답하는 것처럼 기분 나쁘게. 아닙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차경자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코웃음을 치고는 거실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어요. 서진은 다시 설거지통으로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앞치마 속에 숨겨둔 녹음기를 껐어요. 방금 전 경자가 내뱉은 오만방자한 권력 선언이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녹음되어 있었죠. 이 집은 내 집이야. 너는 며느리니까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해. 서진은 녹음 파일의 이름을 경자의 권력 선언 및 가스라이팅이라고 저장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노트북을 켰어요. 책상 위에는 그동안 모아온 파일들이 폴더별로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장례식 부재중 전화 99통, 폭언 녹음 파일 시리즈,
강제 노동 및 지시사항 타임라인. 서진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시간대별로 엑셀 파일에 입력했어요. 누가 언제 어떤 폭언을 했으며 어떤 부당한 요구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한 뒤 파일 제목을 최후의 심판 타임라인이라고 붙였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어 넣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본인이 이 집의 주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음. 상속 절차나 등기부등본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서진은 파일을 저장한 뒤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그 서류 봉투가 고이 보관되어 있었죠.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꺼내 확인했어요. 소유자 칸에 적힌 윤서진이라는 세 글자가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어머님이 그토록 당당하게 주인 행세를 하던 그 집이 사실은 누구의 소유인지. 서진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복수를 위한 철저한 증거 수집이자 적의 방심을 유도하는 치밀한 연극이었죠. 서진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고요하고 잔혹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시아버님의 장례를 치른 지도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장례식장의 소란스러움은 마법처럼 사라졌지만 시댁 거실에 감도는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죠. 서진이 거실 바닥을 닦고 있을 때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시어머니 경자가 귀찮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서진아, 오늘 시간 날 때 시아버지 방 좀 다 정리해라. 유품들 쌓여 있는 거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고 냄새나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참겠어. 나는 슬퍼서 손도 못 대겠으니까 내가 가서 싹 다 치워버려. 차경자의 목소리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귀찮은 숙제를 남에게 떠넘기는 상전의 태도뿐이었죠. 서진은 묵묵히 걸레를 빨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제가 들어가서 정리할게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시아버님의 방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린 듯한 묵직한 먼지 냄새와 서늘한 기운이 가득했죠. 서진은 창문을 활짝 열어 찬바람을 들여보냈어요. 책상 위에는 아버님이 생전에 애지중지하시던 오래된 서류들과 낡은 수첩, 인쇄소 명함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서진은 아버님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 상자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깊숙한 구석에 숨겨져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서진의 눈에 들어왔어요. 노란색 봉투 겉면에는 아버님의 정갈한 손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죠. 2022년 4월 12일.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묵직한 무게감으로 보아 안에 꽤 많은 양의 서류가 들어있다는 게 느껴졌죠. 봉투를 뜯어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지만 서진은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봉투 뒷면을 살폈어요. 그곳에는 선명한 빨간색으로 공증인 사무소의 인장이 찍혀 있었죠. 서진은 본능적으로 이것이 예사 서류가 아님을 직감하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2022년 4월 12일. 공증 완료. 서진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메모장에 이 사실을 기록했어요. 바로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어왔어요. 서진아, 너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조용해? 딴짓하지 말고 빨리빨리 안 치워? 네, 어머님. 지금 거의 다 돼가요. 서진은 서둘러 서류 봉투를 원래 있던 자리로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다시 책장을 정리하던 서진의 손끝에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걸려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펼쳐진 페이지에는 아버님의 필체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서진이는 겉으론 유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단단한 아이다. 책임감이 강하고 끝까지 제 몫을 해내는 사람이니 이 모진 집안 풍파 속에서도 결국 살아남을 것이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서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님은 서진의 진심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곳에는 가족들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아버님의 서늘한 관찰 기록이 적혀 있었죠. 경자는 집과 돈을 권력으로 착각하고 사람을 휘두르려 한다. 정우는 그 어미의 치마폭에 숨어 제 앞가림도 못하는 비겁한 놈이다. 이 집안에서 제정신으로 버티고 있는 건 우리 며느리 서진이뿐이구나.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눈을 감았어요. 아버님은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홀로 고군분투하던 서진을 안쓰럽게 여기고 계셨던 거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마치 유언처럼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서진아, 너는 끝까지 이 집의 주인으로 남을 사람이다. 내가 너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긴다. 날짜를 확인하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불과 한 달 전이었어요. 서진은 수첩을 소중하게 닫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절대 울지 않았죠.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아버님의 믿음에 보답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책장 뒤편을 정리하다 보니 오래된 사진첩이 하나 더 나왔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보니 가족들의 역사가 빼곡하게 담겨 있었죠. 명절, 생일, 짧은 여행 사진들까지. 그런데 사진들을 넘기던 서진은 기묘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서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에는 항상 시아버님이 곁에 계셨지만 경자나 정우와 찍은 사진 속 아버님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거나 아예 사진 속에 존재하지 않으셨죠. 아버님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던 거군요. 서진은 작년 추석 마당 평상에 아버님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 한 장을 가만히 꺼냈어요. 사진 속 아버님은 서진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서진은 그 사진을 휴대폰 케이스 안쪽에 소중히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책상 서랍을 열어 아까 본 그 공증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경자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아직도 멀었어? 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꾸물거려? 내 속 터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어머님,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상자 몇 개만 옮기면 돼요. 책들은 전부 내다 버려. 낡아서 곰팡이 냄새만 나고 쓸모도 없는 것들. 저기 걸린 옷들도 꼴 보기 싫으니까 다 헌 옷 수거함에 던져버리고. 시어머니는 아버님의 손때 묻은 양복들을 거칠게 잡아채 바닥으로 내팽개쳤어요. 서진은 그 무례한 손길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며 물었죠. 이 서랍 안에 있는 서류들은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확인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확인은 무슨... 죽은 영감이 남긴 게 잔소리 적힌 종이 쪼가리 말고 더 있겠어? 귀찮게 굴지 말고 전부 폐지함에 쳐넣어버려. 내 눈앞에서 흔적 싹 다 지우란 말이야. 경자는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며 방을 나갔어요. 서진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집어들며 작게 의조렸어요. 네,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전부 치워드릴게요. 서진은 그 봉투를 자신의 가방 깊숙한 곳에 조용히 숨겼어요. 차경자가 스스로 내버린 그 서류가 자신들의 목줄을 쥘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책상 위에 2개의 서류를 나란히 올려두었어요. 하나는 아버님이 미리 주셨던 강남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늘 가져온 공증 서류 봉투였죠. 서진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 안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숨겨진 채권과 일부 토지에 대한 상속 지명권이 상세히 기록된 공증서가 들어 있었죠. 날짜를 대조해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공증 서류는 2022년 4월 12일, 아파트 등기 이전은 사흘 뒤인 4월 15일이었죠. 사흘 차이. 아버님은 공증으로 법적 효력을 완벽하게 만드신 뒤에 곧바로 제 이름으로 명의를 넘기신 거였어요. 모든 것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어요. 아버님은 경자와 정우가 자신을 외면할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오직 며느리 서진만이 이 재산을 지키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믿으셨던 거죠. 서진은 노트북을 켜서 타임라인에 새로운 증거들을 추가했어요. 2022년 4월 12일 시아버지의 단독 상속 공증 완료. 경자와 정우의 상속 결격 사유 및 증거 포함 가능성 높음. 2022년 4월 15일 강남 아파트 소유권 이전 완료. 현 소유주 윤서진. 서진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아 휴대폰 케이스 속 아버님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을 응원하던 그 얼굴을 보며 서진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죠.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남겨주신 이 칼자루 절대 헛되이 쓰지 않을게요. 저 사람들이 아버님께 했던 모진 짓들 그대로 돌려받게 해줄게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서진의 손안에는 적들을 한 번에 괴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고 남은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 패를 던지는 타이밍 뿐이었죠. 서진의 눈은 어둠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장례를 마친 지 불과 이틀 뒤였어요. 서진이 퇴근하고 평소처럼 밀린 집안일을 하려던 찰나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하다 못해 비명에 가까운 전화가 걸려왔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민함이 극에 달해 있었어요. 서진아, 너 지금 어디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지금 제정신이야? 빨리 오라고. 서진은 아무런 대꾸 없이 전화를 끊고 강남 아파트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한복판에는 경자가 수십 장의 서류 뭉치를 가슴에 안은 채 씩씩거리며 서 있었죠. 그녀는 서진이 들어오자마자 들고 있던 서류들을 식탁 위로 거칠게 내던졌어요. 관리비 고지서부터 시작해서 재산세 고지서,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공문들이 어지럽게 쏟아져 나왔죠. 이게 대체 다 뭐야? 관리비가 왜 이 모양으로 나와? 그리고 이 세금은 또 뭐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종이 뭉치들이 날아오는 거냐고. 경자는 마치 서진이 세금을 조작하기라도 한 것처럼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서진은 흐트러진 서류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집어들며 내용을 확인했죠. 그녀의 손길은 지나치게 침착해서 오히려 경자를 더 자극했어요. 어머님 명의자가 바뀌거나 행정 절차가 갱신되면 세금 고지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명의자?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이 집은 당연히 내 명의지. 내가 이 집 안주인인데 누구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야? 경자는 기가 막힌다는 듯 뒷목을 잡으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마침 퇴근해서 들어오던 정우가 그 광경을 보고 서둘러 다가왔죠. 경자는 아들의 팔을 붙잡고 매달리듯 말했어요. 정우야, 너 잘 왔다. 지금 이 집 명의 정리부터 당장 해야겠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올려야 할 거 아니니? 왜 안 넣는 거야? 난 이게 필요해. 당장 내 이름 석자 박힌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고. 경자는 거의 발작하듯 정우를 재촉했어요. 정우는 귀찮다는 듯 넥타이를 풀며 대충 대답했죠. 엄마, 그게 뭐 급하다고 그래요.
나중에 시간 나면 천천히 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명예 타령이에요. 시간 나면? 지금 세금 고지서 날아오는 거 안 보여? 당장 내 이름으로 바꿔놔야 마음이 놓이지. 서진아, 너도 듣고만 있지 말고 관련 서류 좀 준비해. 내일이라도 당장 등기소 가야 하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랑 인감증명서 싹 다 챙겨놔. 며느리 도장도 필요할지 모르니까. 서진은 설거지통으로 시선을 돌리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어머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닐 텐데요. 법적인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알아보긴 뭘 알아봐. 시어머니가 하라면 하는 거지. 어디서 또박또박 말대꾸야. 경자의 히스테리가 정점에 달했을 때 거실 구석에 놓여있던 우편한 뭉치가 눈에 띄었어요. 그 중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두툼한 등기 우편물이 섞여 있었죠. 차경자는 의구심 가득한 눈초리로 봉투를 찢어발겼어요. 그런데 봉투 속 서류를 확인한 경자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지만 수신인 이름에는 죽은 남편도 살아있는 자신도 아닌 윤서진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이게 왜 내 이름으로 와? 관리비 내역서 소유자 칸에 왜 내 이름이 적혀 있냐고. 차경자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서진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정우도 깜짝 놀라 서류를 가로채 확인했죠. 소유자 윤서진. 오타라고 생각하기엔 너무나 명확한 글자였어요. 정우는 당황해서 급히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통화를 마친 정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죠. 엄마, 관리사무소 직원이 그러는데 등기부상 소유자가 윤서진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모든 공문이 소유주인 서진이 앞으로 발송되는 거라고.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전현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비싼 아파트를 사. 관리사무소 놈들이 미친 거 아니야? 경자는 소리를 지르며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당장이라도 등기소로 쫓아갈 기세였지만 이미 업무 시간은 끝난 뒤였죠. 그날 밤 경자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만약 이 집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면 그동안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며 누려왔던 권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게 뻔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자와 정우는 쫓기듯 법원 등기소로 달려갔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내내 경자는 손톱을 깨물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죠. 마침내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받아든 순간 경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소유자 윤서진. 이전 원인 증여. 이전 일자 2022년 4월 15일. 2022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잖아. 정우야, 이것 좀 봐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니? 차경자는 서류를 구길 듯이 움켜쥐었어요. 정우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비며 서류를 들여다봤죠. 아버님이 2년 전에 이미 서진이한테 집을 넘겨주신 거네요. 그것도 우리 몰래 증여로요. 왜? 대체 왜 며느리한테? 나는 30년을 같이 산 아내고 너는 하나뿐인 아들인데 왜 저런 근본도 없는 년한테 이 큰 재산을 다 준 거냐고. 경자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공포로 가득 찼어요. 그녀는 등기소 한복판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죠. 이 집이 서진의 소유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폭언과 갑질은 결국 남의 집 안방에서 벌인 우스꽝스러운 연극에 불과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정우는 옆에서 멍하니 서류만 바라볼 뿐 어머니를 부축할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아내가 사실은 강남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렸거든요. 차경자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겨우 일어섰지만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고? 그럼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해? 작게 읊조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서늘한 절망이 서려 있었죠. 공고하던 권력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등기부등본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이틀 뒤였어요. 차경자는 평소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색이 된 얼굴로 서진을 급하게 불러냈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쥔 채 서진에게 명령하듯, 아니 사실은 애원하듯 말했어요. 서진아, 오늘 오후 2시에 정우랑 같이 법무사 사무실로 와라. 거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늦지 말고. 갑자기 법무사 사무실에는 무슨 일로 가시는 건가요? 진명에 관련해서 상담 좀 받아보려고 그래. 너도 이 집 식구고 당사자니까 같이 가서 들어야 하지 않겠니? 당장 내 이름으로 돌려놓을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야. 차경자는 마지막 말은 차마 밖으로 내뱉지 못한 채 속으로 삼켰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그 절박함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었죠. 오후 2시 정각, 세 사람은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법무사 사무실의 낡은 가죽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법무사는 안경을 치켰으며 서류 뭉치를 펼쳐놓았고 이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의뢰하신 강남 아파트의 등기사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 부동산의 확정적인 소유권자는 여기 계신 윤서진 씨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차경자가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남편이 죽었으면 아내인 제 명의로 넘어오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법이 왜 그래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으시죠.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법무사의 침착한 권유에 차경자는 씩씩거리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법무사는 서류 한 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을 이어갔죠. 이 아파트는 2022년 4월 15일 자로 박인석 씨에게서 윤서진 씨에게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원인은 증여로 기록되어 있고요. 옆에서 멍하니 듣고 있던 정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끼어들었어요. 증여라고요? 아버지가 정말 저희 몰래 직접 증여를 하신 게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모든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여기 증거 서류를 보시면 박인석 씨의 친필 서명과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는 2022년 4월 12일이군요. 법무사가 내민 서류를 차경자가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서류 속의 필체는 의심할 여지 없는 남편의 것이었죠. 차경자는 서류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법무사는 그런 차경자를 안쓰러운 듯 바라보며 쐐기를 박았죠. 고인께서 생전에 본인의 명확한 자유의사로 결정하신 일이라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다니요. 아내인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며느리한테 집을 줘버린 게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차경자가 목소리를 높여 항변했지만 법무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개인의 재산 증여는 소유주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니니까요. 차경자는 이제 도끼가 바짝 오른 눈으로 옆에 앉은 서진을 쏘아보았어요. 금방이라도 뺨이라도 갈길 기세였죠. 너 이거 다 알고 있었지? 응? 말해봐. 너 알고 있었지. 서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차경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데 그걸 여태 숨기고 나를 속였단 말이냐?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님께 말씀드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원하지 않으셨고요. 서진의 담담한 태도에 차경자는 숨이 넘어갈 듯 헐떡였어요. 정우 역시 배신감에 젖은 눈으로 서진을 몰아세웠죠. 서진아, 당신 정말 너무하다. 어떻게 나한테까지 비밀로 할 수가 있어? 당신한테 내가 남편이긴 해? 당신한테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어머님과 같이 저를 윽박질러서 아버님 마음을 돌리라고 협박했겠죠. 그게 당신이 평소에 하던 방식이었으니까요. 서진의 일침에 정우는 입을 벙긋거리다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차경자는 최후의 수단인 양 법무사에게 매달렸죠. 이거 취소 못합니까? 우리 남편이 그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제정신이 아닐 때 쓴 거라고 주장하면 되잖아요. 치매 기운이 있었다고 하면 되잖아요. 어머님, 이미 공증 당시 담당 변호사가 고인의 의사 능력이 온전하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소송이라도 걸겠어요. 내 몫인 유류분이라도 찾아와야지. 이대로는 절대로 못 물러나요. 법무사는 다시 한번 서류를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적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외에 고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차경자는 다급하게 정우를 돌아보며 물었죠. 정우야, 내 아버지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나 되니? 빨리 말해봐. 그게 아버님 돌아가시고 확인해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3천만 원? 그게 전부라고? 평생을 모았는데 그것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차경자의 목소리는 이제 절망으로 바뀌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법무사는 안타까운 사실을 전했죠. 이 아파트의 시세가 약 20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다른 재산이 거의 없다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 일정 부분을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고 결과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때였어요. 조용히 듣고만 있던 서진이 가방에서 빳빳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법무사에게 건넸죠. 법무사님, 이것도 함께 확인해 주시겠어요? 서류를 받아든 법무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죠. 이건 고 박인석 씨가 남기신 유언 공증서군요. 내용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게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당장 읽어보세요. 차경자가 몸을 앞으로 바짝 숙이며 재촉했어요. 법무사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낭독하기 시작했죠. 본인 박인석은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며느리 윤서진에게 증여하며 이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결정임을 분명히 한다. 본인의 아내 차경자와 아들 박정우는 평소 본인을 소홀히 대하고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말 것을 명하며 이 유언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무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어요. 차경자는 넋이 나간 듯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정우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죠. 법무사는 서류를 덮으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고인께서 유언장에 가족들의 소홀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셨고 유언 공증까지 완벽하게 해두신 걸 보니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오히려 가족분들의 치부만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차경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진을 가리키며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시아버지를 꼬드긴 거지. 노인네 정신 혼미한 틈을 타서 이 집 가로채려고 여우짓한 거잖아.
서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차경자를 연민 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죠. 어머님, 아버님은 치매가 아니셨어요. 누구보다 맑은 정신으로 이 집안에서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돌보는지, 그리고 누가 이 집을 끝까지 지킬 사람인지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차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정우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서진의 옷자락을 붙잡았죠. 서진아,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 서진은 정우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어떻게 되긴요? 지금까지 사셨던 것처럼 그 집에서 계속 사시면 돼요. 다만 이제는 그 집 주인이 제가 되었다는 사실만 잊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어머님과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을 거예요. 서진은 법무사에게 정중히 목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뒤에서 차경자의 비명 섞인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죠. 30년 넘게 쌓아 올린 차경자의 권력의 성이 며느리라는 이름의 소유주 앞에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등기부등본의 실체가 밝혀진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강남 아파트를 지배하던 경자의 서슬 퍼런 기세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적망만이 감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진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발신인은 시어머니 경자였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의 그 고압적인 명령조가 아니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고 어딘가 비굴함마저 느껴지는 낯선 목소리였죠. 서진아, 바쁘니?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좀 있으면 우리 집에 잠깐 들러줄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과일 좀 사다 놨는데. 단 한 번도 서진의 취향을 물은 적 없던 사람이 이제는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예전 같으면 당장 오라는 호통에 가슴이 철렁했겠지만 지금은 그 침묵조차 서진의 권력이 되어 경자를 압박했죠.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회사 일이 밀려서요. 아, 그래. 그럼 내일은 어때? 아니면 이번 주말이라도. 경자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 배어 있었어요. 서진은 무미건조하게 내일도 일정이 있다며 전화를 끊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경자의 깊은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서진은 차가워진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 소리를 깨끗이 지워버렸어요. 며칠 뒤 서진은 관리사무소에서 온 우편물을 확인하기 위해 강남 아파트를 찾았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소리를 들은 경자가 황급히 문을 열어주었죠. 예전처럼 며느리가 오든 말든 소파에 누워 TV만 보던 안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녀는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서진의 눈치를 살폈죠. 어머, 서진이 왔니? 어서 들어와라. 밖이 많이 춥지? 내가 따뜻한 커피라도 좀 끓여줄까? 아니면 대추차라도 내올까? 경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서진의 가방을 받아주려 했어요. 서진은 그 손길을 가볍게 피하며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예전엔 본 적도 없는 비싼 수입 과일들이 정갈하게 깎여 있었어요. 서진은 소파에 앉는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우편물 뭉치만 집어들었죠. 차경자는 그 옆에 서서 손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서진아. 곧 있으면 관리비 청구서가 나올 텐데 혹시 내 계좌번호 좀 알려줄 수 있겠니? 내가 미리 입금해 두려고 그래.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데 너한테 부담을 줄 수는 없잖니. 제가 직접 처리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제 명의로 된 고지서니까요. 그래도 그게 도리가 아니지. 내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내야 마음이 편해. 내가 낼 수 있게 해줘. 응? 경자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집 주인인 며느리에게 거주비를 지불함으로써 어떻게든 이 집에 머물 명분을 만들고 싶어 하는 절박함이 느껴졌죠. 서진은 우편물을 가방에 넣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어머님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상관없으니까요. 서진이 자리를 뜨려 하자 차경자가 급하게 서진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밥은 먹고 가야지. 내가 갈비찜도 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나물도 무쳐놨는데. 응? 조금만 앉았다 가렴. 죄송해요. 선약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네요. 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경자는 차마 더 붙잡지도 못하고 망연자실하게 서진의 뒷모습만 지켜보았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졌고 경자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화려했던 강남 아파트는 이제 그녀에게 거대한 감옥이자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대피소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주말 오후 이번엔 남편 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잔뜩 쉬어 있는 게 며칠 밤을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죠. 여보, 나 지금 엄마 집인데 잠깐만 올 수 있어? 정말 기니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응? 제발 부탁이야. 서진은 1시간 뒤에 가겠다고 짧게 답하고 차분히 준비를 마친 뒤 아파트로 향했어요. 거실에는 경자와 정우가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들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죠. 서진이 그들 맞은편에 앉자 정우가 마른 침을 삼키며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서진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 좀 하자. 이 집 말이야. 아버님이 너한테 주신 뜻은 알겠는데 엄마가 평생 여기서 사셨잖아.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다니시는 병원도 근처인데 명의가 내 거다 보니 엄마가 매일 밤 잠을 못 주무셔. 혹시라도 내가 마음 바뀌어서 나가라고 할까봐.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정우는 서진의 눈치를 보며 다급하게 말을 이었죠. 그래서 말인데 명의는 내가 그대로 갖고 있대.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사실 수 있게 법적으로 거주권을 보장해주면 안 될까? 서류라도 하나 써주면 엄마가 좀 안심하실 것 같아서. 경자 역시 고개를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그래, 서진아. 나 정말 갈 데가 없다. 평생 여기서 큰 소리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디로 가겠니? 혹시 가능하면 나 좀 배려해주면 안 되겠니? 과거 며느리를 향해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대드냐며 소리치던 그 기계는 어디로 갔는지 배려라는 단어를 꺼내는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정우는 서진의 침묵이 길어지자 견디기 힘든 듯 다시 보챘어요. 서진아, 지금 당장 확답 좀 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여기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 말이야. 내가 종이 한 장만 써주면 되잖아. 서진은 정우를 차갑게 쏘아보았어요. 정우는 그 서늘한 눈빛에 눌려 뒷말을 삼켰죠. 서진은 천천히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으며 입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사시면 돼요. 제가 먼저 나가라고 한 적도 없고 소리를 지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해들 하세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지만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불안하지. 정우 씨, 당신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집 주인이 누구든 관심이나 있었나요? 그저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저 괴롭히는 거 방관만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효자 노릇하며 거주권 타령하는 게 정말 우스워요. 서진의 일침에 정우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입을 다물었어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죠. 경자가 절박하게 서진을 다시 불러 세웠어요. 서진아, 잠깐만.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라. 내가 집안일을 다 하라면 다 할 거고, 제사도 내 뜻대로 할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서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경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낮고 선명한 목소리로 물었죠. 어머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어머님은 지금까지 저에게 단 한 번이라도 인간적인 예우를 갖추신 적이 있나요? 제가 그 모진 말들을 들으며 버틸 때 어머님은 제 마음이 어떨지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냐고요. 경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바르르 떨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수년간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온갖 독설과 갑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죠. 서진은 그 침묵을 비웃듯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어머님을 이 집에서 내쫓지 않을 거예요. 구태여 소리를 질러가며 제 권위를 확인받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그냥 이 집의 주인으로 조용히 존재할 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니? 어머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주인과 주인이 아닌 사람이 한 집에 살 때 그 공기가 어떻게 다른지 말이에요. 아버님이 저에게 이 집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휘두르던 그 부당한 권력을 이제는 내려놓고 진짜 주인 앞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라는 뜻이겠죠. 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묵직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시댁 식구들의 비겁한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서진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해 보였어요. 복수는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을 자신의 발밑에 두고 그들이 지은 죄의 무게를 평생 느끼게 하는 것임을 서진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찬란한 햇살이 서진을 맞이했어요. 이제 서진은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연의 핵심은 권력의 역전이 주는 통쾌함입니다. 시어머니 차경자가 휘둘렀던 기세는 사실 모래성 같은 것이었죠.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기댄 권력은 주인이 바뀌는 순간 먼지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작가로서 전하고 싶었던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침묵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가장 공정한 심판관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진의 인내와 진심을 알아본 그의 선택은 부당한 권력에 대한 가장 완벽한 응징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똑같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도 주인으로서 당당히 존재하는 서진의 모습은 품격 있는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면 정의는 반드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 편을 들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굴레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가장 먼저 알아봐주고 거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여야 합니다.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군림하며 얻는 평화는 가짜일 뿐입니다.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기꺼이 내어주고 그 빈틈을 사랑으로 채워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보금자리를 갖게 됩니다. 부디 스스로를 자책하며 밤을 지새우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견뎌왔고 이제는 당신만의 온전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세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서로의 등을 맞댈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서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이 사연이 여러분께도 시원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사연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